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후 몽골의 세계 정복은 제2대 데칸인 우구데이가 즉위한 1229년부터 제5대 데칸인 쿠빌라이가 남송을 멸망시키는 1279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경이로웠던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법의 기본이 전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몽골은 여러 국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고 대부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구데이가 금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바투와 구육이 서방으로 진출하여 러시아 초원의 불가르와 킵차크를 복속한 후 헝가리까지 공격하고 귀환하였으며, 서아시아로는 초르막한 장군을 보내고 고려에는 사르탁을 보내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제4대 데칸인 뭉케가 남송을 공격하는 사이에 이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출격한 훌레구가 1258년 바그다드를 함락하며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는 듯 했지만, 뜻밖에도 이집트의 맘루크 노예 군대에게 패배하면서 이슬람 정복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몽골이 어떻게 노예 군대에게 패배한 것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훌레구는 본인의 앞선 초르막한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북쪽의 아르메니아를 향해 올라갔고, 타브리즈와 마라게를 수도로 정하고 이곳을 오가며 이슬람 세계에게 바그다드가 함락되었으니 이제 모든 이슬람 도시는 항복하라며 협박하였습니다. 바그다드 함락은 이슬람 세계에게 엄청난 공포를 선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들 중에서 감히 훌레구에게 덤비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모술의 늙은 통치자가 마라게에 있는 훌레구의 영지로 찾아와 입조를 요청하였고, 파르스 지방의 통치자는 칸에게 바그다드 함락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셀주크의 술탄들 역시 훌레구의 영지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지요. 바그다드의 함락으로 드디어 훌레구의 울루스가 조성된 것인데, 그 영역은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동쪽으로는 아무다리아에, 북쪽에서는 카프카스 산맥에서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주치 울루스나 차가다이 울루스는 훌레구 울루스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울루스라는 것은 칭기스 일족이 분봉을 받은 몽골인들로 형성하는 것인데, 훌레구는 원정을 떠날 때 직접 분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뭉케의 명령에 따라 여러 울루스에서 차출된 원정군을 이끌고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루스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훌레구의 후계자들은 몽골에 있는 데칸의 인정이 중대한 의미를 가졌고, 데칸의 추인과 임명장이 있어야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훌레구 울루스의 7대 칸인 가잔 칸이 제상 라시드 아딘에게 몽골사 편찬을 지시한 이유도 훌레구 울루스의 부족했던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훌레구가 이슬람 세력을 정복할 때 주치 울루스에 있던 사촌 베르케가 훌레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르케는 훌레구가 기독교를 편애했듯이 이슬람의 편에 서 있었는데, 정통성이 없는 훌레구가 바그다드를 학살하자 코카서스 국경에서 훌레구의 시리아 정복을 방해했고, 이것이 훌레구가 훗날 시리아와 이집트 원정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몽골의 서방 정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 일대는 기독교 세력의 유럽인들과 이슬람의 아이유브 왕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기독교 세력은 북쪽의 안티오크와 트리폴리 남쪽의 예루살렘 등 해안 지역에 펼쳐져 포진하고 있었고, 아이유브 왕조는 시리아 내륙, 즉 알레포나 다마스커스와 같은 도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의 통치자는 안 나시르 유습이었는데, 그 역시 훌레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58년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신하로서 예를 표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몽골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적의 항복 의사를 묻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초토화하는 시기였는데, 복속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이번에는 전통을 깨고 이 지역 일대를 정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가
군사적 요충지는 물론이고 비단길과 바닷길로 이어지는 핵심 무역 거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그다드를 정복함으로써 몽골은 아시아 쪽 실크로드를 대부분 장악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지 못하면 유럽의 물류가 이 두 도시를 통해 바닷길로 빠져나가서 인도를 비롯한 동방과 향신료 무역을 몽골 몰래 독자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개무역으로 부를 쌓아야 하는 서아시아의 지정학적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서아시아에서 몽골 제국의 항상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시리아와 이집트를 반드시 공격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1259년 9월 바그다드 공성전을 이끌었던 나이만 출신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 키트 부카가 지휘하는 몽골의 대군이 아르메니아를 떠나 시리아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60년 1월 아이유브 왕조의 늙은 군주 투란샤가 지키는 알레포에서 공성전을 시작한 것인데, 이때 기독교 세력이 몽골군과 함께 행군하면서 아이유브 왕조에 대한 공격을 도와주었습니다. 알레포는 연합 세력의 공격에 곧 무너졌고 칭기스 일족의 방식대로 도시에 대한 학살이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모스크는 불탔고 미친 듯한 공포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일대의 나머지 이슬람 세계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몇몇 무슬림 왕자들은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항복하러 찾아왔고 1260년 3월 다마스커스가 정복되는 것을 시작으로 남아있던 이 지역의 다른 이슬람 도시들도 대부분 정복되었습니다. 기독교 측에서 보면 몽골인이야말로 전설 속에서 내려오던 프레스터 존이었던 셈인데, 기독교 세력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린 자들과 함께 승리를 함께 나눌 것이라 다짐하며 감격해 했습니다. 게다가 키트 부카가 네스토리우스파 교도였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들은 모스크를 교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으며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공격 대상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는 시리아 정복과 마찬가지였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차지하지 못하면 바닷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기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해 겨울에 데칸 뭉케가 사망했고 두 아우 쿠빌라이와 아릭푸케 사이에 계승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훌레군은 점령군의 지휘를 키트부카에게 맡기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시리아에 남게 된 키트부카는 기독교 세력과의 연합을 유지해야 자신이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기독교 세력을 대표했던 안티오크 트리폴리의 왕자 보헤문트 6세 역시 키트부카와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외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몽골인들을 이슬람보다도 못한 야만인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호족 중 한 명이 키트부카의 조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격노한 몽골인들이 그 호족의 진영을 급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양측의 동맹이 허무하게 깨져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충돌이 이슬람 세계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알레포와 다마스커스의 아이유브 왕조는 정복되었지만 이집트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맘루크 왕조는 아직 몽골에게 항복할지 대항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맘루크의 술탄 쿠투주는 형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쿠투주는 훌레그를 비롯하여 몽골군의 주력이 이미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키트부카를 도와주던 해양 기독교 세력마저 등을 지면서 이제 키트부카에게는 기껏해야 2만 남짓의 병력만이 남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었죠. 이 정도의 숫자로 광활한 정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1260년 7월 맘루크의 아미르 바이바르스가 지휘하는 전위 부대가 이집트를 출발하여 팔레스타인으로 향했고, 현 가자 지역을 지키던 몽골의 분견대가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해양 세력은 맘루크군의 북상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영토를 행군하고 물자 보급로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기독교 해양 세력을 통한 행군은 맘루크에게 커다란 이점을 안겨주었고, 키트부카는 홀로 용감히 저항하였지만 1260년 9월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몽골 제국의 서쪽 진출이 막히게 된 것이었죠.
훗날 라시드 앗딘은 키트 북한은 열성과 용기를 다해 강력하게 공격하며 최선을 다했다. 부하들은 그에게 퇴각을 설득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며 수치스러운 호텔을 거부했다 라고 적었는데요.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에게 끌려온 키트 북한은 나는 태어난 이래로 언제나 칸의 노예였다. 나는 너같이 자기 주인의 배신자가 아니다 라며 칭기스칸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맘루크 왕조는 도대체 어떤 왕조이길래 키트 북한가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맘루크라는 말은 아랍어로 노예라는 뜻인데 노예가 장군이 되고 왕조까지 개창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국가의 요직에 등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250년 몽골의 침입이 임박하자 십자군에서 전공을 세우며 군권을 장악한 맘루크 노예 군대의 알무이즈 아이베이 술탄이 아이유브 왕조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맘루크 왕조가 몽골군을 물리치면서 다마스커스를 비롯한 시리아 지역 일대가 맘루크 왕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장악한 맘루크 왕조는 이후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으며 포르투갈에게 디우 해전의 패배로 무역권을 상실할 때까지 200년 이상 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